사피엔스와 바이러스의 공생이 돼서 야마모토 타로 지금 한승동 옮김에 대한 책을 계속 읽어봅니다. 1장에서 감염병에 열람이 된 인류 문명에 대해서 사냥하고 채집하고 병들다. 문명이 발생하기 전의 인류에게 감염병은 어떤 존재였을까? 작은 집단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예일대학교 감염병 역학 교실의 멤버들은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두 종류의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조사했다. 하나는 계령이나 한센병과 같은 만성 감염병이었고 또 하나는 홍역이나 풍진, 불거리, 인플루엔자 등의 급성 감염이었다.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이의 만성 감염은 풍토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지만 이의 급성 감염병은 지속적인 유행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유행의 유무는 항체 검사를 통해서 조사했다. 모든 연령층의 항체 보유자가 있다면 그 병은 풍토적으로 유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특정 연령 이상의 주민 대다수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항체 보유자가 없는 경우에 경계가 되는 연령의 주민들이 태어났을 무렵에 해당 질병의 돌발적인 유행이 있었으나 그 뒤에는 유행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서문에서 얘기한 급성 감염병은 격리된 소규모 인구 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행할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런 감염병만이 아니라 어느 조사에 따르면 체외에서 뜯기든 한 달이 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폴리오 바이러스조차 소규모 인구에서는 감염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한다. 나무에서 내려온 인류. 지금으로부터 약 1천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을 남북으로 종주하는 대지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변에 융기지대가 형성되었다. 대서양에서 습기 찬 공기를 실어 나르던 적도 서풍은 이 융기지대에 막혔고 그 결과 대지구대 동쪽이 건조한 초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새롭게 출현한 초원에 진출한 영장류가 있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그때까지 숲에서 살던 인류의 선조들에게 우선 야생동물들이 논인한 초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초기 인류가 야생동물, 특히 대형 야생동물과 접촉할 기회가 단번에 늘어났다. 그와 동시에 동물이 남긴 똥으로 오염된 물과 접촉함으로써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도 커졌다. 물론 그런 기생충이 사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한참 뒤 인류가 정조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사회와 비교하면 훨씬 작기는 했으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의 종류가 단기간에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 인류의 조상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공통의 조상을 지닌 다른 영장류의 특징을 역시 지니고 있었다. 수렵 채집을 하며 소규모 집단으로 살아갔다는 점도 다른 영장류와 공통되는 부분이다. 거듭 얘기했듯이 소규모 인구 집단에서는 급성 감염병이 유행을 지속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유행을 지속할 수 있는 감염병이 존재한다. 병원체가 숙주 내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없거나 사람 외에 다른 숙주를 가진 감염병이다. 한센병, 이런 거, 말라리아, 추혈흡충증. 초기 인류도 이런 감염병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염병 가운데 일부는 틀림없이 다른 영장류로부터 이어받았을 것이다. 지금도 야생 고릴라나 침팬지는 계력이나 말라리아 등 사람과 공통되는 감염병을 갖고 있다. 말라리아는 이미 초기 인류 때부터 감염병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악성 말라리아를 이야기하는 원충은 지금으로부터 500에서 700만 년 전의 침팬지와 인류의 조상이 갈라질 무렵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프리카 트리파소노마 등 야생동물을 구원하다.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지역은 대형 야생동물의 총량이 다른 어떤 시대의 환경보다 더 컸다고 한다. 인류의 조상이 나무 위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초원으로 진출했을 때의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 먹거리와 마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의 조상들은 대형 야생물을 대규모로 포식하기 시작했고 결과로 숱한 동물들이 지성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대형 동물들이 전멸하는 사태만큼은 피할 수가 있었다. 아프리카 트리파소노증은 트리파노소마 원충에 의해서 발병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이 병은
지금도 사하라 사막과 칼라하리 사막 사이의 지역 주민들과 가축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감염병에 노출된 사람들만 6천만 명이 매년 50만 명이 새로 발병하고 약 6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면적이 40배에 가까운 1,5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에서 제대로 가축을 키울 수조차 없다. 트리파노소마 원충을 퍼뜨리는 매개체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널리 분포한 채채파리다. 이 원충은 약 3억 년 전에 다른 종류의 트리파노소마 원충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2,500만 년 전쯤에 채채파리를 통해서 아프리카 고유의 포유류를 감염시키게 되었다. 덧붙여 영양이나 엔탈로프 등 몇몇 아프리카 고유종은 이 병을 앓지 않는다. 특정 종의 경우 서식하는 엔탈로프 혈액 속의 트리파노소마 원충의 모습 말 모양을 하네. 트리파노소마 아프리카에 트리파노소마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던 초기 인류가 초원을 유린하며 대형 야생동물을 모조리 멸종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다른 것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머무르는 것이 함정, 탕가니카호 북부에는 총 인구가 800명 정도 되는 주로 이동하며 생활하는 수렵 채집 민족이었다. 매일 먹을 것을 수렵과 채집으로 마련했고 얻을 수만 있다면 개코 원숭이나 하이에나까지도 먹을 거리로 삼았다. 단 거북이는 먹지 않았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탯줄을 칼로 끊고 딱지가 벗겨질 때까지 동물이 힘줄통으로 묶어서 거름과 지방을 섞은 것을 발랐다. 이 집단의 아이들 62명의 건강을 조사해보니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영양불량을 보인 아이는 없었고 충치 또한 없었다. 아이들 4명의 변내에서 촌충이 발견되었고 3명에게는 편모충이 발견되었지만 해충이나 십이지장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장을 가진 아이는 여럿이수나 홍역이나 풍진 등의 감염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10세 정도가 되면서 새나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다른 집단에 들어갔다. 인구의 규모가 작다는 점 외에도 수렵 채집 사회의 특징은 또 있다. 바로 이동이다. 이 수렵 채집 민족은 이동할 때 종종 정중 질병으로 죽을 것 같은 구성원을 버리고 갔다고 한다. 짐승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하는 등의 자연 자원에 의존하는 생활은 한 장소에 정적하기 어렵다. 이동사회는 정주사회보다도 똥오줌 등에 의한 재감염이 적다. 어쩌면 정주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분변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얼어붙은 기생충. 네바다주의 동굴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주민의 분석을 대상으로 기생충성 질환의 흔적을 조사한 적이 있다. 분석이란 동물이나 인간의 배설물인 똥이 화석으로 변한 것을 가리킨다. 똥가루나 기생충 등 분석에서 발견되는 내용물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식생활이나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가 있다. 해당 분석에서는 기생충의 알이나 요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얼어붙은 기생충. 섭씨 20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화가 되려면. 그런데 네바다주의 동굴에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은 약 2만 5천 년 전에 남방에서 시베리아로 진출한 고 몽골로이드 중에서 마지막 빙하기의 육지가 된 베링해를 건너서 신대륙에 도달했던 이들로 추정이 된다. 고 몽골로이드 집단은 베링해가 다시 바다로 바뀐 1만 4천 년 전까지 몇 세대에 걸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들 장관 기생충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등의 극한지에서 감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분변 속에 있던 기생충의 알이 추위로 인해 토양 안에서 부화 또는 생육할 수 없었다면 이 시점에서 기생충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사라진다.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이 북극권을 통과함으로써 의도하진 않겠지만 기생충을 거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전통적으로 명아주를 먹곤 했는데 이것은 거친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일년초다. 어린 잎이 붉은 보라색으로 물들고 싹의 심지 또한 붉은 명아주는 기생충을 구충하는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오늘날에도 명아주를 구충용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다.
이름이로 보니 언젠가부터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도 기생충 감염이 발생했을지 모른다. 하여간 이런 살인은 질병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에 적응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사시대 인류는 불길했을 것이라는 오해. 기생충 감염 외에도 선사시대의 중요한 감염병으로는 탄저병과 보톨리누스 중독을 들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인수 같이 감염이 되는 질환이다 이 말이죠. 탄저병은 탄저균을 일으키며 감염된 동물의 모피나 고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된다. 피부 감염이 가장 많지만은 포자를 흡입하거나 오염된 고기를 먹어도 감염이 된다. 피부 탄저병은 탄저균이 피부에 작은 상처를 침입하면서 일어난다. 감염 뒤에 며칠 안에 구어진이 나타나고 구어진은 곧 흐물어서 궤양이 되어서 검은 딱지가 생긴다. 고열이 나는데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치사율은 10에서 20% 정도. 폐 탄저균은 탄저균을 흡입했을 경우에 일어난다. 인플루엔자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며 고열, 기침, 혈담 증세를 보인다. 치사율은 90%가 넘는다. 보톨리누스 중독은 보톨리누스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인해서 생긴다. 보톨리누스 균은 현기생균으로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 발생한다. 독소는 신경계를 침범해 사지를 마비시키는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중증의 경우에 호흡 근육이 마비돼서 사망하게 된다. 두 감염병 모두 수렵을 통해서 잡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감염병을 빼면 선사시대 인류는 비교적 양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인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문명과 감염병의 전환기. 인류와 감염병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된 사건은 농경개시 정주 야생동물의 한 거죠. 가축화, 농경의 발명과 인류의 폭발. 농경 개시는 그때까지 이어져 온 사회의 존재 양식을 근본으로 바꿨다. 첫째, 농경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늘림으로써 토지의 인구 지적을 높였다. 둘째, 정밀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해서 덧붙여서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한다는 영장류의 경우에 침팬지의 평균 출산 간격은 약 5년, 오랑우탄의 출산 간격은 약 7년, 오랑우탄의 출산 간격은 영장류 중에서도 가장 길다. 물론 인구가 일직선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농경 초기에는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악화된 정도 있을 것이다. 유사 이전의 인구는 토지의 인구 부양력을 역산해서 추적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원 전 500년 무렵에는 1억 명을 동파했으며 기원 전후에 약 3억 명이 되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농경을 발견했던 인류는 그것이 수렵 채집보다 많은 음식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그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증가 추이가 가파르게 증가 추이는 있네요. 그러나 그만큼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농경은 특히 초기에는 더더욱 수렵 채집과 비교해서 결코 기대 수익성이 높은 기술이 아니었다. 게다가 농경은 수렵 채집보다도 장시간의 노동을 요구한다. 농경을 보면 수렵 채집의 곁다리로 하는 자질구레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농경이 시작된 뒤에도 사람들은 수렵이나 채집을 계속했다. 야생동물의 가축화, 농경 및 정주의 시작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가축화에 아스트섬, 폴리네시아 삼각지대의 동쪽 끝에 있는 아스트섬은 이렇게 마치 이런 섬에 이 태평양의 고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415km 떨어진 곳에 있다.
만일 사람이 사는 섬으로 가려면은 2000km를 이동해야 한다. 서기 500년 무렵에 인류는 이 섬에 도달했다. 가금인 닭과 함께 태평양의 횡단에는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배가 사용되었다. 배를 통해서 주민들이 오가고 주민들이 닭을 주로 식재료로 삼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유적에는 동물 대뼈가 그 사실을 발견해 주는데 그렇게 먹지는 않았다. 닭을 그렇게 가축을 해서 키워서 먹는 방법이 아닌 그냥 야생적으로 농경이나 야생 동물의 가축화가 시작된 요인으로 지구 기온의 상승을 드는 연구자도 있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간빙기를 맞으면서 온暖하고 안정된 시대가 이어진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는 기적의 1만 년으로 불린다. 이 온난한 기후가 농경에 적합한 땅과 야생식물의 서식 영역 확대에 기여했으며 나아가 농경에 적합한 가축을 선택할 여지를 줬다는 것이다. 문명의 대가 감염병. 본격적인 농경 정주 사회로 이행하면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했지만 이와 함께 큰 시련도 찾아왔다. 정전은 십이지장충이나 회충, 기생충 질환을 증가시켰다. 십이지장충병은 분변으로 배설된 기생충의 알이 땅속에 부화하고 성장한 뒤에 피부를 통해서 감염됨으로써 발병한다. 농경으로 발생된 인여 음식물은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의 좋은 먹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쥐는 벼룩이나 이런 것들 기생충을 옮기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죠. 쥐나 벼룩이나 진드기 매개하는 감염으로 그래서 라임병, 발열의 오한, 야생 토끼병, 리케츠라는 미생물을 일으키는 큐열, 스스카무시, 페스트 등이 유명하다. 야생동물에 가축하는 동물의 기운을 둔 바이러스 감염병을 인간 사회로 들여왔다. 천연두는 소, 홍역은 개, 인플루엔자는 물새, 백일에는 돼지, 개의 기운을 두고 있다. 굳이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은 군거성 동물로 사람이 가축화하기 이전부터 유러시아 대륙의 광대한 초원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었다. 사람에서 가축으로 이동한 병원체도 있다. 예컨대 우형 혈액군은 인형 혈액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유전자 해석에 따르면 우형 혈액군은 3만 수천 년 전에 인형 혈액균에서 갈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생태적인 지위의 출현과 병원체의 다양성 획득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말라리아 원충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말라리아 원충 내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말라리아 원충이 2천만에서 4천만 년 전에 급속히 다양해졌다는 가설이 제시가 되었다. 가설이다. 가설이 제시되었다. 질병과 문명의 판도라 상자. 건강과 질병은 사람이 얼마나 환경에 적응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란 기후나 식생활 등의 생물학적인 환경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환경까지도 아우르는 광의의 환경이다. 건강과 질병은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자원을 지닌 인간 집단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는 유효성의 척도이다. 유효성의 척도이다.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 그렇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불을 받은 인간에게 크게 분노해서 모든 재앙과 질병에 담긴 상자를 판도라에게 선물했다. 인간의 불을 사용한 대가를 판도라의 상자라는 재앙으로 표현한. 그래서 신화는 인류 문명의 발달이 끝내 인간 자신에게 재난과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은 아닐까?
판도라의 상자. 재앙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어 그것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을까? 무수한 재앙으로 가득 찼던 상자가 열렸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엘피스 한 조각이었다 한다. 고대 그리스어로 엘피스는 기대 또는 희망으로 번역이 된다. 판도라의 상자를 둘러싼 해석은 두 가지다. 판도라의 상자가 많은 재앙을 세계에 퍼뜨리지만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았다는 설과 희망 또는 기대가 남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할 수도 없이 희망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이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다분히 의도적이지만 암시적이기도 하다.